엄마, 아빠 나 잠깐만 집에 있을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 달만 쉬면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었고,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자식 생각에 마음이 짠했죠. 그날 밤,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조심스레 고개 숙이며 말하던 아이의 얼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고마움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새 밥은 당연하게 차려져 있어야 하는 게 되었고, 세탁기는 늘 자식의 옷으로 가득 찼고, 내 생활은 점점 자식의 리듬에 맞춰져 가더군요. 처음엔 안쓰러워서 눈 감았던 일들. 이제는 왜 이렇게 괘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아이. 살짝 한마디 하면 내가 언제까지 눈치만 봐야 돼? 라고 짜증부터 내는 아이. 분명 내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피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나는 눈치를 보고 살고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다 누리고 있는 걸까요? 자식은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더 쓸쓸해지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호의는 습관이 되면 권리처럼 느껴지고 권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매정한 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요. 1장. 독립은커녕 의존만 커진다. 처음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방 안에서 나오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요즘은 취업이 진짜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얘가 이 집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길 안락한 피난처로 삼아버린 건 아닐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도움이 오래가면 의지가 사라집니다. 의지가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든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자식의 의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식이 점점 늦게 일어나고 계획이 사라지고 내일부터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고 그때가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자식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기댄 채 멈춰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존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지만 그 끝은 부모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노후가 다시 자식의 20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경계를 그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자식은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기댄 채 멈춰버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존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지만 그 끝은 부모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먼저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른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보다 부모에게 기대는 게 더 편하니까요. 일자리를 잃어도 연애가 틀어져도 늘 돌아갈 집이 있으니 진짜 독립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점점 늙어갑니다. 체력은 줄고 수입은 줄고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결국 당신의 노후 자금은 자식이 쓰는 생활비로 조금씩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그 자식이 나도 힘들어. 나도 여유 없어. 라고 말한다면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외로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에게서 외면당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정말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 지금 이대로 두면 자식은 나가질 못하고
당신은 버텨야만 하는 삶이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미래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장. 집은 쉼터가 아니라 긴장감의 장소가 된다.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그래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곳,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지만 자식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이 집은 점점 쉼터가 아니라 눈치의 공간이 되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주치는 자식의 피곤한 얼굴,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간 잔소리 좀 그만해요라는 말이, 돌아올까 조심해야 하는 기류,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뒤에서 들려오는 무언의 한숨소리, 음식을 하다 보면 이 반찬은 요즘 너무 자극적이에요라는 핀잔까지. 분명 내 집인데 왜 나는 거기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걸까요? 설거지 소리조차, 문 여는 소리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고 있을까봐, 자식 기분 상할까봐 말이 줄어듭니다. 서로 피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눈도 안 마주치게 되는 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둘만의 대화가 줄고 소소했던 여유가 사라지고 침묵이 익숙해지죠.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겁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행복한 말보단 조심스러운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자식과의 말다툼, 혹은 아주 사소한 계기. 그날 이 집에서 왜 나한테 이래요? 여기 내 집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생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공간을 이렇게까지 내어줬을까? 집은 누구보다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집에서 매일 불편함을 참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사랑은 함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떨어져야만 유지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3장. 부모의 경제는 점점 무너진다. 자식이 집에 들어오던 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밥 한 끼, 빨래 한 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다시 일어나겠지.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몇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가스비 좀 늘었네. 냉장고에 먹을 게 빨리 사라지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이 쌓여 부담이 됩니다. 공과금은 2배, 식비는 3배, 자식이 쓰는 소소한 생활비까지. 그 모든 게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게 금전적 손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래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당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돈이 아니라 눈치가 됩니다. 이젠 뭐 하나 살 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 쓰면 혹시 아이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차라리 애한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경제적 주체성은 사라지고 당신의 인생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당신이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 망설이게 되고 당신의 취미생활도 이 나이에 뭐하러라며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은 당신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자식은 당신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나도 힘들다며 뒷걸음질 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는 자식이 의지할 보험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갈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4장. 부모답게 사는 것도 무너진다. 부모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자식이 웃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자식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뒤로 미루더라도 자식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요즘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친구 만나려다 자식이 밥 차려달라 해서 못 나갔고, 여행 가려고 계획 세웠다가 엄마, 그 주엔 나 면접 있어 한마디에 취소했고, 한밤중엔 자식 들어올 때까지 TV도 못 끄고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았죠. 자식이 집에 들어온 뒤로 내 삶은 조금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채워진 하루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눈치와 조심스러움으로 덮인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부모라는 이름만 남긴 채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자식 얘기뿐이고, 당신의 취향과 습관은 모두 자식 위주로 바뀌고, 심지어 당신의 몸 상태조차 지금 아프면 애가 힘들어할 텐데 하며 억누르게 됩니다.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감추고 내 미래까지 희생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습관이 된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원래 그런 거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너지고 있는 질서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부모답게 사는 것보다 나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5장.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의 전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린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 그래서 더 쉽게 상처 주고, 그래서 더 쉽게 터지는 갈등. 처음에는 작은 거였습니다. 설거지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아침에 늦잠 자면 생활이 너무 엉망이야.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한숨을 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날부터 집안은 조용하지만 침묵이라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눈치 싸움, 표정 읽기, 말 한마디 꺼내기 무서운 분위기. 그렇게 참다 어느 날 당신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 그게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지 그랬어요. 그 말 한 줄에 그동안의 희생이 무너집니다. 밥해준 손, 걱정한 밤.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당신은 조용히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 삼키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게 됩니다. 이 갈등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생활 방식은 다르고 세대 간 생각은 다르고 집이라는 공간은 좁습니다. 마음 둘 공간 없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선 간섭이 됩니다. 그 온도차를 모른 채 계속 함께 살게 되면 결국에는 절연이라는 가장 차가운 단어를 가족 사이에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면 그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요? 지금은 편해 보여도 이 갈등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6장.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것만은 정하자. 모든 부모가 자식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이상보다 복잡하고 사정은 마음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이 말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 첫째, 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처럼 대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공과금은 어떻게 나눌 건지, 자식이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지금은 힘드니까라는 말만 믿고 있으면 그 지금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그 마음도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둘째, 생활 공간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 생활 패턴, 방문 여닫는 소리, TV 소리, 이 모든 게 다 쌓이면 나중에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욕실 사용 시간, 손님 초대, 청소 기준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서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문서처럼 정해두세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 집은 곧 전쟁터가 됩니다. 셋째, 퇴거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가 괜찮아지면이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6개월 안에 독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연말까지만 함께 살고 이후엔 나가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기한이 있는 목표를 함께 만드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나친 도움은 성장을 막고 애매한 선의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묻고 경계를 세우고 서로를 지킬 거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당신 자신의 삶과 존엄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어쩌면 평생을 내 자식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베풀지 못할 인내를 자식에게는 수십 번도 넘게 베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상함도 자식 앞에서는 꾹꾹 눌러 담아왔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당신이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그 사랑이 당신 자신에게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정도는 부모라면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배려도 당신이 아플 때 대신 병원에 가주지 않고 당신의 통장을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존재에게서 가장 깊은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건 이 세상의 수많은 부모들이 이미 겪고 있는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서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도 멀리 있으면 그저 걱정으로만 남습니다. 동거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기는 오해도 각자의 공간이 있으면 미소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도 이젠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사랑, 기댐이 아니라 응원이 되는 거리.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이 평생 좋은 사이로 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자기 삶을 찾는 사람들이 부모라면 이 영상이 그 늦은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거리를 두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용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